어려웠던 것 같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물의 압력으로 생기는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뭔가를 이제 압박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죠?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압력은 세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 경험해봐서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뭐였죠? 마리아나 해구로 잠수함 끌고 들어가는 거였나요? 막 이렇게 그 게임용 조이스틱으로 이제 타이타닉 보는 거였죠. 그 침몰된 타이타닉이 이제 바닥에 있는 그 잠수함을 바닥에 있는 그거를 이제 보려고 백만장자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잠수함에 타서 이제 막 들어가다가 잠수함이 순식간에 찌그러지면서 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물의 압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수심에 들어갔을 때 물의 압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또 적분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거에는 무게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무언가로 이렇게 핀셋 같은 걸로라도 이렇게 뭔가 무게중심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적분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 되게 신기했던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과는 별개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분을 쓴다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기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잘게 자르고요. 등분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등분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컨셉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래 등분하고 잘게 자른 부분을 하나하나를 표현한 다음에 걔네들을 다 더해서 그것들을 극한을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적분이고요. 그래서 의한 압력을 이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라고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상상하면 좋겠냐면 처음에 어, 이 얇은 판 있잖아요. 두께가 없습니다. 이런 thin plate가 물에 이렇게 잠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의 옆면에서 바라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널빤지가 이제 이렇게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고 보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thin plate에 가해지는 힘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힘을 이제 예를 들면 F라고 한다면은 이 위에 있는 질량, 그죠? 위에 있는 물의 질량 그리고 컨스턴트 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중력가 속도가 될 거예요. F는 ma니까요. 그러니까 이 F는 ma랑 그냥 깔고 갑시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이 질량 자체가 위에 있는 물의 질량 자체가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thin plate라고 하는 이 판자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은 커지게 된다라는 게 좀 make sense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물의 density도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density는 이제 부피분의 질량, 그죠? 부피 대비 일정 부피 대비 얼마나 많은 질량이 있는가. 이런 얘기고 또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질량이 여기에 이제 저기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이 물의 밀도가 얼마나 됐는지도 중요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물이 주는 압력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제 이쪽 검은색이 thin plate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그 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딱 큐브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 이만큼 깔려 있는 거예요. 위에. 되시죠? 그럼 이런 또 직육면체, 높이가 D인 직육면체의 부피가 차지하는 무게가 틴 플레이트를 누르고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퀴드의 부피는 이 밑면의 넓이,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내려간 거니까요. A 곱하기 D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밑면 곱하기 높이가 되고요. 그죠? 그럼 리퀴드의 질량은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죠. 그죠? 근데 부피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AD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질량은. 그죠? 위에 있는 질량은. 그러면은 이 템플레이트가 받는 압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근데 M을 우리가 이렇게 밀도, 그리고 템플레이트의 넓이, 그리고 수심, D, 그리고 중력가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와 G, 이 밀도와 중력가 속도는 그냥 컨스턴트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템플레이트의 밀도도 죄송해요. 템플레이트의 넓이도 일정해요. 그죠?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D가 컨스탄트인 F 함수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D에 대한 D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그죠? F는. 그러면 이제 압력은 정확히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 어,
템플레이트 전체에 가해지는 그 힘이 있을 거고 압력은 뭐냐면 그 템플레이트 유닛 에리아 그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정의입니다. 그냥 이렇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force 이미 구했잖아요. 그죠? 템플레이트 전체에 가해지는 힘은 rho ADT예요. 유닛 에리아를 구하려고 하면 A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니까 1 에리아당 그 force를 구해야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리아가 사라지네요. 압력은 rho dg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넓이랑 관련 없다는 거예요. 뭐랑만 관련 있다는 거예요? D에다만 관련 있는 거예요. 수심에만. 이해되시나요? 전체가 받는 힘은 물론 그 작은 플레이트랑 큰 플레이트랑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큰 플레이트, 작은 플레이트의 유닛 단위 면적당 받는 압력은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받는 힘, 즉 압력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수심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m 아래에 잠겨 있다면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A라고 하는 플레이트의 넓이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그 압력 단위를 파스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 퍼 미터 제곱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그 들어가는 힘, force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가 추가가 돼요. 뭐냐면 우리 지금 이렇게 틴 플레이트 위로 받는 그런 압력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수심이 같다면 압력은 여기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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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체적으로 봤을 때요. 어디에든 압력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이거를 증명을 하나? 전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그거를 전제하고 가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방향이든 동일하대요. 수심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호리존탈 죄송한데 여기서 이가 뭐라고 하셨었죠? 어, 이가 컨스탄트인데 이의 정의가 뭐였죠? 스님 그 지금 얘가 어떤 거냐면 그리스 문자 로우입니다. 아, 네. 네. 얘는 이제 로우가 되고요. 그래서 뭘 이렇게 쓰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E랑 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그 헷갈리실 수 있는데 로우고요. 그리고 얘는 리퀴드의 밀도를 나타냅니다. 아, 네네네네. 네. 그래서 리퀴드 그 밀도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더 굉장히 더 그 묽은 게 되냐 질게 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무게도 달라지겠죠 그 액체. 그래서 이 얘가 받는 건 결국 질량의 어, 음,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네네. 질량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덴시티가 중요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방향이든 압력은 동일하니까 이게 호리존탈하게 이렇게 둥둥 떠서 가라앉는 플레이트가 있건 얘가 이렇게 서건 간에 수심이 동일한 포인트라고 하면은 걔가 받는 압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D에 따라만 변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컬하게 뭔가가 내려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수심에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할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버티컬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랑 받는 압력이 같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죠. 네, 맞습니다. 뎁스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오직 그 뎁스에 대한 함수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이 플레이트가 버티컬하게 서 있는 입장에 있어서 이 틴 플레이트가 전체가 받는 압력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즉 포스를 구하라는 문제는 상당히 트라이비얼하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계속 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계속 변화하는 무언가를 더해야 되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넌 트라이비얼한 문제가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적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트라이비얼한 문제가 되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게 어떤 컨셉인지 알겠죠?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수심이 증가되면서 뭔가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는 걔를 다 더해주는 뭐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댐을 생각하면서 좀 해볼게요. 교과서 보시면은 뭔 소리야 이렇게 막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되게 이해가 좀 어려웠었는데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댐이 버티컬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압력이 그러니까 얘 땅이고요.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땅을 표현했고 압력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할 거예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요. 왜냐하면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댐에서 이 댐에 가해지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댐에 가해진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는 뭐냐면은 단위 면적 땅이 아니고요. 전체 포스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럼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단위 면적을 어떤 특정한 면적을 생각을 할 거예요. 잘게 쪼개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얘는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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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니까 사다리꼴이 아니긴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처럼 직사각형인데 너무 짧으니까 이제 근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런 오차들이 나중에는 결국 중요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높이가 델타 x인 그리고 얘 에리아가 a인 그러한 직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뎁스가 이만큼 이제 잠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width, 얘 이제 이 직사각형의 이 위에 있는 거. 그리고 델타 x예요. 그 다음에 압력은 우리 이미 구하는 방법 알고 있어요. 뎁스에 대한 함수라는 거. 로우 dg예요. 그죠? 그래서 물의 그 밀도는 그냥 1000kg 그 per 미터 세제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F는 뭡니까? 압력의 곱하기 단위 면적이에요. 그죠? 다 압력이 그 단위 면적 다 force니까 force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뭐가 변합니까? 뒤에 따라서 얘가 계속 변한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좌표계로 옮겨 보는 거예요. 근데 좌표계로 옮길 때 적분이 편하게 구할 거예요. 옮길 거예요. 그래서 x축을 이렇게 두고요. 이게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x축입니다. 댐을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위에 있는 얘의 넓이, 얘의 그 길이가 50이었거든요. 그럼 딱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25죠. 그리고 여기는 30이었으니까 절반으로 나누면 15입니다. 사다리꼴이니까요. 그러면 여기를 A를 뭐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델타 X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잘게 쪼갰는데 이 그 수심이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0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이렇게 x가 증가해 가면서 가는데 이 xi 스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x와 델타 x 간의 관계식으로 이 여기 있는 넓이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의 넓이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0부터 16까지 섭 인터벌로 나누겠죠. 그러니까 xi 스타가 그 n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i가. 그러면은 xi 스타는 그 i-xi의 그 어떤 그 있는 점 뭔가로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세 번째 플레이트는 x2, x3 이 구간에 있는 무언가로 잡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적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얘는 넓이 구하는 거 쉬워요. 그죠? 얘 넓이 구하는 거 쉽다고요. 델타 x 곱하기 그냥 그 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15죠. 근데 얘는 좀 어렵죠. 얘는 길이가 뎁스가 가면서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례식으로 합니다. 이거 예전 차승민 선생님께서 아마 그 넓이 뭐 구하는 거였나요? 아무튼 그 이렇게 비례식 써가지고 뭔가 그 변수를 표현하는 거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A라고 할게요. 지금 얘가 A인 겁니다. 얘 여기가. 그러면은 얘가 이제 16이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XI잖아요. XI가 계속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16x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XI 스타 얘는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례식 세워가지고 이 A를 XI에 대한 관계식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width는 아까 width는 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얘 더하기 얘들이겠죠. 이 A 더하기 여기 A 더하기 이거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돼요.
30 플러스 2a가 돼요. 그리고 xi로 표현하면 46 마이너스 xi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그 직사각형, 댐의 그 직사각형 넓이. 그래서 width 곱하기 x입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 넓이에요.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얘를 구하면 이렇게 되죠. 압력은 rho GD입니다. rho G는 그냥 그대로 똑같고요. 컨스턴트 하고요. D가 엑사이 스타죠. 뎁스는. 계속 증가하는 뎁스는 엑사이 스타로 뒀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I번째에 플레이트가 받는 압력을 구하는 거예요, 방금은. 이만큼이 갖는 압력이 아니고요. I만큼 갔을 때 이 플레이트가 갖는 압력을 구하는 거예요. 됐죠? 그 압력은 얘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포스는 뭐가 되냐면 PIA. 그러니까 그 I번째 플레이트가 받는 포스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PA. 근데 I번째 P, I번째 I. I번째 A. 그죠? 근데 우리 이거 다 구해놨어요. X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되죠. 혹시 막 놓치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겁니까? 이 플레이트들에 가해지는 포스를 다 더한다는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세요? 자, 그리고 다 더한다면 뭘 해야 돼요?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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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야 돼요. 더 잘게 잘게 쪼개야 돼요. 즉 얘는 리만 썸이고요. 리만 썸을 극한을 보내야 돼요. 여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야 되죠. 근데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 정확히 그냥 정적분이죠. 보세요. 얘 그죠? 그냥 가져가게 컨스탄트잖아요. 그리고 얘 xi 스타는 잘게 자른 서브 인터벌에 있는 어떤 특정 점이잖아요. 그냥 그 x로 되죠. 46 마이너스 xi 스타 얘도 그냥 46 x 마이너스 x 되고 델타 x는 뭐가 됩니까? dx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이거 뭐예요? 여기 안에 있는 함수의 그 밑에 있는 넓이 0에서 16까지를 구하는 적분이죠. 그리고 얘는 폴리노미얼이에요. 항식이죠. 그래서 끝.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는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쉽죠.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초등학생도 가르쳐주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방법만 알려주면.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거는 조금 어렵다. 근데 이제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 하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갈 길이 멉니다. 불편한 것보다 그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범위에서 가능한지 모르지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말씀하십시오. 위에 그 사다리꼴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이 그림 보면은요. 예,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적분을 통해서 리먼섬으로 어, 이 사다리꼴에 들어있는 어떤 액체의 무게 총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그것도 궁금하겠지만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제일 밑바닥 말이죠. 지금 네, 사다리꼴의 제일 밑바닥에서 각 위치별로 받는 하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왼쪽 밑바닥 왼쪽 꼭지점, 가운데 부분, 오른쪽 꼭지점 이 각 부분에서 받는 하중이 동일하진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량을 적분으로 구했다면 이걸 각각 구하는 방법이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할까요? 네, 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랑 여기랑 받는 그 압력, 하중이라 표현하신 압력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이 받는 하중은 수십만 같으면 어느 부위에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컨셉입니다. 그럴까요? 그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전 잘 몰라요.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그럴 텐데 예, 만약에 그 전제 조건이 풀어지면 이 상식적으로는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전선이 굵기가 이렇게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여기 전류의 양과 여기 전류량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고르게 분포, 약간 뭐지? 그 고르게 분포된다는 법칙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그 한 매체가 동일한 성분이고, 그러니까 뭐가 이음새 없이, 그러니까 인위적인 이음새 없이 통으로 된 거라면 거기서 균등하게 분포한다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를 것 아,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개념이 다를 것 같긴 한데, 그 넓게 생각해 보면은 약간 그렇게 균등하게 뭔가 이렇게 분포가 되지 않을까. 압력이라는 거는 사실 예를 들어서 한쪽이 그러니까 이 풍선처럼 한쪽이 찌그러지면은 그게 풍선 안에서는 어쨌든 고르게 분포되는 거잖아요. 모양은 찌그러져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포인트, 그러니까 그 깊이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댐의 모양이 사다리꼴이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총량을 생각했을 때 직사각형과 사다리꼴이 총량이 똑같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사다리꼴이 오래 가야 되니까 그러면 가장 하중을 받는 부분이 사실 조금 적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요런 사다리꼴 모양이 댐의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 근데 아, 그런가요? 그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 그런지는 좀 의문이 있는데요. 예, 근데 댐의 이상적인 모양이 이런 위가 길고 아래가 짧은 형태의 사다리꼴이 댐을 건설할 때 가장 유용한 형태일까요? 그러니까 뭐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을 때는 그 공사 비용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같은 상황일 때 가장 그 효율, 가성비 있게 지을 수 있는 모양이 그렇게 사다리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댐을 합니다. 짓는 원래의 목적은 낙차이잖아요. 그런데 낙차. 이게 뭐 이 직사각형이든 아니면 위가 긴 뭐 이 사다리꼴이든 그게 공사비의 문제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댐의 오래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다리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지으면 하중이 무거 여기가 압력을 많이 받아서 여기가 뭔가 깎이거나 뭔가 그거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물의 기질이나 그 깊이에 따라서 이 사다리꼴의 어떤 각도 이런 것도 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재밌네요. 전 사실 응용이 재밌더라고요. 제가 약간 응용하는 업무를 하는 것 쪽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재밌었어요. 네, 저도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와닿는 것 같은데 이 증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쪽 사이드가 좀 더 재밌긴 한데 그 조금 제가 기질 자체가 막 좀 막 뭐라고 하지? 좀 현학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별개로 이제 뭔가 되게 와 진짜 이러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는 것들은 응용 파트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연 스님께서 또 이제 그 채팅을 통해서 또 압력과 관련한 것들을 또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또 굉장히 엔지니어링 사이드가 되죠. 그래서 저는 되게 방금 그 두 분께서 나눈 것들이 되게 그 괜찮았다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뭐라고 하죠? 뭔가 촉매제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어 내가 댐을 지은다면 어떻게 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후버댐이라고 하는 굉장히 미국의 큰 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후버댐이 이게 어떻게 아마 저이 그 흥미 때문에 그냥 호기심 때문에 질문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요. 정확히 봤습니다. 전에 그 알던 양반들이 이 조선소에서 배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하중 계산을 하는데 네, 하중이 배가 물에 떴을 때 배가 얼마나 수심에 들어가고 파도가 쳐서 얼마나 요동치는가가 배가 받는 전체의 하중도 중요하지만 각 부분마다의 그 하중을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제가 오래전인데 몇십 년 전이긴 한데 그때는 뭐 이 배를 지을 때마다 예컨대 현대조선이나 미포조선에서 지을 때마다 꼭 일본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와서 그걸 계산을 시킨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 아마 이게 총량인데 아마 부분 이 계산은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유체역학이나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우린 총량 적분을 총량으로 계산하는 것인데 아마 플러스 알파에 무슨 다른 이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굉장히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되게 모델을 단순화한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분이 이렇게도 적용된다라는 거를 했지만, 그러니까 뭐 유체국도 말씀하셨지만 밀도가 변해버리면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그래도 좀 밑으로 내려가면 좀 변하잖아요. 그러면 또 달라져요, 그죠? 단순히 D에 대한 함수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댐 말씀하셨는데 사다리꼴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있고 사다리꼴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위 면적이 받는 그 힘을 압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압력의 총합을 구해보면은 그 사다리꼴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수심이 깊을 때 당연히 수심이 깊을 때마다 그 포스, 그러니까 압력은 커지게 되는데 그 단위 면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포스는 작아질 거지 않습니까? 그 단위 면적이 큰 거보다 작은 거에 덜 받을 거잖아요. 총량은. 근데 이제 사도리꼴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가 받는 그거는 일단 같다고 우리가 그냥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같은지 안 같은지 실생활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진도 나가시죠. 네, 되게 좋은 질문. 재밌네요. 그래서 그 물 아래는 사다리, 그러니까 이게 오목한 사다리고 물 밖에 땅 위에서는 볼록한 사다리꼴로 짓잖아요. 어, 음, 그러니까 그 위에서는 사실 공기의 부피나 무게라는 게 거의 없으니까 중력이 중요한 거고 네, 밑에서는 중력보다는 그 물에 대한 그 물리적인 게 더 프레셔가 더 크다는 얘기겠죠.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네. 그래서 그 우리가 그냥 왜 저렇게 생겼을까 하는 것도 어떤 그런 이런 수학적인 공학적인 이러한 그 고민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그거 기억났어요. 에펠탑을 만들었을 때 네, 예술가들이 그 에밀 누군가 그 유명한 예술가들이 다 그 비판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엄청나게 찬사를 보낸 그 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안정적인 어떤 구조. 네, 공학적으로 완벽한 건물이라면서.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든 사람이 그 이름을 공헌한 사람들 이름을 써놨는데 그 네. 이름에 되게 유명한 수학자 공학자들이 있대요. 역시 수학자들 좀 변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의 머릿속에 그 이상적인 어떤 구조물이 저기 눈앞에 있는 좀 이런 느낌. 네, 약간 그런 네. 네. 그래서 그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댐도 정말 그 건축 공학 하시는 분들 뭐 유체 쪽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토목 쪽 다 모이셔가지고 이제 머리를 싸매고 이제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유네즈에 또 그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또 조선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또 조선 덕분에 또 경제 성장한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지분이 크고요, 조선 쪽에. 그래서 그쪽의 케이스로도 이제 예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다음 이기샘플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서영 선생님께서 또 해주셨지만 중앙부로 갈수록 그죠? 뭔가 이제 좀 더 복잡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드럼통이 잠겨 있는데 옆면이 받는 것도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좌표기에 두는데 좌표기에 이런 식으로 둬서. 근데 똑같이 이렇게 뭔가 그 넓이를 이 직사각형 넓이를 뭔가 최대한 그 적분을 하기 쉬운 어떤 그 변수로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을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삼각함수 뭐 치환하는 거 이런 거 다 쓰이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적분의 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은 모멘츠라고 하는 그런 걸 도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센터 오브 매스 무게중심이죠.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틴 플레이트입니다. 이제 두께가 없고요. 틴 플레이트에
지금 얘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우리 원반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점을 이제 P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enter of mass, 이 무게중심은 또는 center of gravity라고 하는데 이거를 구하는데 적분이 쓰인다는 건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대체? 근데 뭔가를 도입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도입했지라고 한다면은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냥. 근데 그냥 정의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얘를 simplify 해볼게요. 팀플레이트를 어떻게 가져오냐면요. 아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체를 생각하지 말고 딱 이렇게 눈높이로 이렇게 해서 보죠.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막대를 어디에 둬야만 이 이 막대가 수평을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돼요. 거기로 이제 단순화시킬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M1, M2라고 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달아놓고 어떤 D1, D2를 찾는 거예요. 막대 무게는 일단 무시합니다. 그죠? 물리에는 굉장히 무시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복잡해지니까 뭐 마찰력 되게 막 무시하잖아요, 우리. 어쨌든. 그래서 막대는 이럴 때 균형이 맞는데요. 그래서 law of the lever. 그래서 얘는 왜 그런 거야라고 물어본다면 모르겠어요. 전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 아르키메데스가 실험적으로 증명했어요. 거기까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로부터 뭔가를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수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걸 모멘트로 이렇게 막 정의를 하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그럼 X축에 가져가 볼게요. X축에 가져가는데 어떻게 가져가냐면 그냥 여기에 놓는 거예요. 근데 막대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X1이 가지는 X1의 좌표를 어떻게 잡냐면 그 M1의 질량에 있는 걸로 잡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잡아요. 잡고 나서 그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X축의 좌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중심을 이루는 어떠한 무게중심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바는 그러니까 여기가 D1이었고 여기가 D2였죠. 그럼 D1, D2를 X축에 따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보세요. 이것 빼기 이거 하면 얘가 나오죠. D1 나오죠. 이것 빼기 이거 하면 뭐가 나옵니까? D2가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아까 구했던 거 있잖아요. 이 실험적으로 증명해서 알고 있는 거를 X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얘잖아요. 무게중심이잖아요. 이거의 좌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질량과 질량의 합과 이 아까 이제 같다라고 같다라고 놓은 건 아니지만 얘네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네 합으로. 그러니까 M1 D1이 아니고 그러니까 M1 X1 M1 X2입니다. M2 X2입니다. 여기에서 얘 있잖아요. 얘를 각각 M1과 M2의 모멘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점에 대해 되겠죠. 원점에 대한 모멘트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이거 그냥 그러네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굳이 이제 실생활에 있는 이 그 시소, 이 지뢰 있잖아요. 얘를 X축 가져왔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정의예요. 우리가 문제를 심플리파이 하고자 봤을 때 얘 그냥 모멘트로 하면 되겠네. 이름 붙이면 되겠네. 해가지고 생기는 겁니다. 그럼 무게중심은 뭐냐면요. 이 모멘트들 있잖아요. 합을 물체 질량 합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무게중심은 우리가 이름 붙인 모멘트의 합들을 그 모멘트를 가지는 질량들 있잖아요. 물체들의 질량의 합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그냥 정의예요. 무게중심의 정의. 그죠? 그러니까 argue 하면 안 돼요. 왜 정의를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generalization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물체가 N개가 있어요. N개가 있고 이렇게 X축에 다 뒀을 때
무게중심은 모멘트 다 더한 거를 질량 다 더한 거로 나누는 게 돼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이거 모멘트 다 더한 거를 토탈 매스 M으로 나누는 게 되겠죠. 이 의문 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질문하셔도 제가 모른다는 거를 전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아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모멘트 합을 우리가 그냥 large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moments of the system이라고 합니다. 이 어떤 그 시스템, 물리계의 모멘트라고 하고 about the origin,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그냥 다 따라오실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moments of the origin, 그러니까 즉 모멘트 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질량 곱하기 무게중심. 그럼 생각해 보시죠. moments of the system 얘는 뭐가 돼요? 전체 질량을요. X바라고 하는 위치로 다 모아놓은 게 돼요. 이게 가진 함의가 뭐냐면요. 얘 그냥 다시 막대라고 생각해 볼게요. 막대에 M1, M2를 막 놔요. MN까지. 놨을 때 수평이 이루어졌다고 할게요. 어떤 특정 무게중심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전체 질량을 싸그리 다 이 무게중심에 갖다 놔봐요. 그럼 수평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대로. 이 컨셉입니다. 되시죠? 그럼 얘를 평면으로 가져와 볼게요, 이거는. 우리 계속 심플리파이 했잖아요. 근데 심플레이트 이제 해야 돼요. 어려운 거. 평면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조금 헷갈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M1을 보면은 M1이 Y축에 대해서 떨어지는 게 X1이에요. X축에 대해 떨어지는 게 Y1이에요. 그게 그냥 좌표계잖아요. 그죠? X1은 Y축에 대해서 떨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Y1은 X축에 대해서 떨어지는 게 돼요. 그러면은 모메서드 시스템은 X축에 대해서 그리고 Y축에 대해서 각각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X축에 대한 모멘트는 뭐가 돼요? Y좌표에 대해서 되게 돼요. 이렇게 돼요. MIYI가 돼요.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량들이 막 겁나 N개씩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걔네들의 탑은 M1, Y1, M3, Y3, M2, Y2 얘네들 다 더한 게 돼요. XXS에 대한 건. 그죠? 모멘서도 Y는요. About the Y-axis니까 M1X1, M2X2, M3X3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좀 바뀐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Y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구한다는 거? 전체 질량 분의 모멘트라는 거. 되죠? X바는 뭐가 돼요? MY를 전체 질량으로 나누게 돼요. 그렇게 되죠? 우리 이렇다면서요. 모멘트를 질량으로 나눈 거를 무게중심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면은 이 무게중심 개념을 활용을 해볼게요. 예, 살짝 조금 열어드릴게요. 자, 어떡하죠? 한 시간 할 것 같은데 미치겠네. 자, 이게 무게중심 개념을 활용해서 센트로이드를 해볼게요. 자, 이제 R이라고 하는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덴시티가 다 동일해요. 균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건데 여기서의 무게중심 센트로이드라고 해요. 이건 그냥 용어예요. 그래서 근데 또 시메트리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플레이트가 있을 때 얘를 정확하게 반절로 나누는 직선 L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L에 대해서 시메트리가 이루어지는 어떤 L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하면은 이 직선 위에 이 R이라고 하는 플레이트의 무게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메트리 프린시플이에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여기 어느 땐가는 있는데 이 중에 있다고요. 그러면 직사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쉬워요. 직사각형을 시메트리하게 나누는 라인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 얘, 하나, 얘예요. 얘네 만나는 지점 어디예요? 얘죠. 얘 센트로이드예요. 즉, 시메트리 프린시플이라면 L1에 여기에서 무게중심이 있겠죠.
여기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근데 L2를 두면은 여기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을 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은 얘가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겹치지 않는 두 플레이트가 이렇게 딱 해놔요. 그러면 여기 두 가지의 이제 모멘트가 있잖아요. 모멘트 뭐로 정의했죠? 그러니까 그 뭐 질량과 그리고 무게중심으로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플레이트의 모멘트 합은 그러니까 이 전체 모멘트는 각각의 모멘트를 더한 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뭐를? i나 fx의 밑에 있는 얘의 무게중심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게 자르고 더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모멘트를 잘게 자른 다음에 걔를 더하는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작은 플레이트들로 나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플레이트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플레이트의 무게중심과 모멘트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버랩되지 않는 플레이트들의 전체 모멘트는 뭐다? 각각의 모멘트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컨셉이에요. 그 위에 있는 그 애들이랑 어떻게 하면 이 그 각각의 모멘트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Y축에 대한 모먼트, X축에 대한 모먼트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결국 각각의 템플레이트, 잘게 자른 템플레이트의 모멘트를 다 더한 겁니다. 그리고 극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는데 그 적분 쓰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결국에는 무게중심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X바 Y바도. 그럼 X바 Y바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템플레이트가 간에 얘 좌표기에 두면은 적분 이용해서 그 무게중심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얘는 그 굉장히 딱 캐비에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밀도가 균질하다는 거에 있어요, 플레이트가. 그래서 밀도가 균질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15장에 배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고요. 진짜 마지막. 어, 어떤 그 플레이트가 있어요. 얘 돌려요. 돌렸을 때요. 그 돌렸을 때 생기는 부피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떤 뭔가 못생긴 도넛이 되겠죠. 그 부피는 이 플레이트의 넓이 곱하기 얘의 센트로이드가 트래블한 거리, 즉 원이 되겠죠. 이거가 돼요. 진짜 신기하죠. 좀 말도 안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대요. 그래서 증명을 뭐로 하냐면요. 우리가 위에 배웠던 그 센트로이드를 해요. 그리고 레볼루션 할 때 그 부피 그 차승민 선생님이랑 강민 선생님이랑 예전에 발표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부피는 그냥 이거거든요. 2파이 x fx. 근데 여기서 어, 얘는 fx고 얘는 gx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얘랑 그 센트로이드 구한 거랑 그냥 곱해요. 되시죠? 그러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부피는 이렇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 R이 가지고 있는 넓이랑 얘가 travel한 distance 즉 그 얘가 x라고 x 바라고 했을 때 얘는 2파이 x가 되잖아요. 원이니까. 그래서 그 distance traveled by centroid of R 이렇게 돼요. 그래서 theorem of Pappus라고 하는데 이게 증명이 됩니다. 뭐로 증명이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적분으로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4세기 사람이 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진짜 자괴감이 들게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모멘tum 제어 공학 시간에도 너무 어려워서 버렸는데. 아, 아, 그게 아마 모멘텀,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금 손미연 선생님 말씀하신 15장에 나온다는 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말한 대로 지금 밀도가 균일할 때는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왜, 그 장기자랑 나와서 하는 거.
이거는 되게 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 아, 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물이 차 있는 공 이런 경우에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순간적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로봇은 그 물이 든 공을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에 빠르게 다 계산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무게중심을 바꿔가면서 네네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 그 물풍선도 막 되게 이상하게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거 그 뭔가요? 모멘트는 시간이 좀 가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음, 저는 이 통계에서 모멘트 많이 나오거든. 정률이 뭐 0차, 1차, 2차, 3차, 4차 나오는데 지금 음, 이제 말씀 들으면서 얼핏 찾아보니까 음, 여기 지금 이제 채팅창에다가 제가 보냈는데요. 이 물리에서 얘기하는 모멘트, 수학에서 얘기하는 모멘트, 뿐만 아니라 무슨 뭐 사회학이나 다른 데서도 다 모멘트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음. 기본적으로 모든 개념의 기본 그 원형은 모멘트가 무브먼트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무브먼트의 개념을 가지고 예컨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미적분에서 이제 활용해서 계산하는 것들 또 수학에서 예컨대 얼마나 원래의 값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이용되고 있네요. 어쨌든 그 모멘텀의 중요한 게 이제 거리와 질량이라는 거고, 그죠? 그거의 합으로 우리가 모멘트를 정의를 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지금 사실 저는 이 지금 아 표현하신 게 아니고 채팅창에 보낸 그 모멘트랑 제가 오늘 발표한 모멘트랑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련이 있는데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분야마다 좀 다르게 쓰이는. 네. 아, 네, 관련이 네. 있군요. 네네네. 관련이 있는데 좀 다르게, 그죠? 네. 근데 그 개념 자체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반증이겠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너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속 검색해 보면서 사실 발표를 준비를 했었는데 계속 뭐 음, 그러니까 그 아르키메데스가 한 뭐 이 수평 구하는 거 거기서 막 갑자기 뉴턴이 튀어나오고 관성이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너시아이잖아요. 그러니까 I가 뭐고 뭐 이런 거에 막 미친 듯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몰라. 이거는 그렇게 하면 발표 준비를 영원히 할 수 없을 거야. 하고 그냥 넘. 네. 그 보내주신 거 그러니까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게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모르겠으니까 그 한번 저도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놀랐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그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참 뭐랄까 제가 너무 모르고 그 편의함만 취했구나. 아, 저는 준비한 입장에서 정말 끔찍했습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떤 기분인지 이해합니다. 저는 여기 10분 지금 만에 서 선생님 끝내도록 보내주신 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그 이 공학 쪽 공부 많이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요. 자료 어, 고맙습니다. 생물 역학 쪽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서영 선생님. 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기 1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디 보자. 10분 만에 끝내시면 저는 15분 만에 끝낼게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저희가 그 적분의 추가 응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코노믹스와 바이올로지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컨셉이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잠깐만요. 컨슈머 서플러스라고 하는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블러드 플러스 그 혈류 그리고 이제 카디악 아웃풋 세 가지를 나와가지고 세 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뭐 여기 그림 보시면 잠시만요. 네, 여기 그림 보시면 요게 저희 유명한 그 수요 곡선이잖아요. 네, 수요 곡선. 그래서 가격이 P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P이잖아요. 그러니까 P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요 X축에 이제
함수를 보면 디맨드를 보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원래 적정한 가격은 100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이 50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50원의 이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니 세이빙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컨슈머 서플러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양을 계산하는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의 그, 그, 어, 그 넓이를 저기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다리 꼴에 이제 그 넓이를 더한 다음에 이거를 그 무한대로 보내면 그 적분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프로덕트에는 달러의 함수가 지금 어떤 제품의 그 수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그 500개를 팔았을 때 어떤 어 그 저기를 컨썸 서플러스가 얼마인지를 어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500개 세일즈 레벨 500개일 때에 가격을 먼저 구하면 P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왜 없어졌지? 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함수에서 요 함수를 뺀 거를 어, 이렇게 해가지고서 0에서부터 500까지 적분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P를 우리가 숫자를 구했으니까 P를 넣어주고 이걸 그대로 적분을 풀어준 다음에 0에서 50까지 하면 되고 여기 0 들어가면 다 0이니까 500 넣어가지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이런 그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500개 팔았을 때 그 프로덕트의 총 잉여는 33,333달러 정도가 된다고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혈류의 흐름인데요. 이게 블러드 플로우 같은 경우는 혈류라는 거는 우리가 레미나 플로우라고 이렇게 층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유체의 구체적인 흐름을 얘기를 하고요. 이게 반대말로는 우리가 터블런스 플로우라고 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혈류는 이제 그 심장 박동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층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 층류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피라는 거는 이 법칙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V라는 거는 이제 그 velocity고 그 다음에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반지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L은 length 그리고 P는 pressure.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여기서 A라는 A에서부터 B까지의 그러니까 혈류는 프레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동맥은 거의 일정하겠지만 즉 정맥을 갈 때는 이게 프레셔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P라는 프레셔는 사실 어떤 지점과 어떤 지점까지의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그 플러스 디퍼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타라는 요 값은 그 블러드의 점성, 예. 뭐 점성이 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걸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핏줄이 이제 그러니까 점점 좁아진다고 이제 봐서 이게 라지 R에서 그러니까 그, 스몰 R로 가는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들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뭐 공식이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이런 유닛 타임당 블러드의 어떤 볼륨의 토탈이라는 거는 결국은 요거의 그 넓이를 이렇게 원통 모양의 잘게 쪼갠 그 넓이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똑같이 이제 극한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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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의 이 원통의 길이를 이제 곱하게 되니까 2파이 R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어, 그, 반지름의 차이, 그거를 이제, 어, R로 보고, 이걸 이렇게 여기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유입 배출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 그 벨로시티를 여기다가 그 공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넣은 다음에 여기서 0부터 r까지의 이제 인테그랄로 풀면은 여기서 요 숫자들은 다 그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고요. 결국은 이렇게 r에 대한 그 반지름에 대한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해서 풀어주면은 결국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푸아제유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관을 그 흐르는 점성 유체의 유량에 관한 법칙이고 그 유량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법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조금 재밌었던 것이 그 유량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게 그 프레셔가 클수록 당연히 혈류량이 많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반지름이 클수록 이제 혈류량이 많아지는 거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굉장히 사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 8분의 파이라는 거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 다음에 에타 값을 보면 이게 점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혈류가 점도가 높을수록 혈류량은 되게 낮아지는구나라고 당연히 이제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L이 저는 분모에 있는 게 좀 신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이게 플럭스 이런 양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오히려 어 그 그 그 낮아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내가 생각한 것과 상식과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푸아제유가 만들어서 이렇게 로라고 하는데 하겐이라는 사람도 얘기했다고 해서 뭐 하겐 푸아제유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런 공식이 이제 그 혈류에 대한 그 적분 공식으로 해서 유도될 수가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칼디악 아웃풋 해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칼디악 아웃풋을 우리가 양을 어떻게 산출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거는 이제 다인 딜루션 메소드, 그러니까 염료가 희석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류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냐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피들이 돌아서 그 우심방으로 오게 되잖아요. right 아트리머로 오게 되고, 그런 우심실을 거쳐가지고 폐동맥으로 가게 됩니다. 폐동맥으로 가서 폐에서 이제 산소를 이제 가지고 와서 폐정맥으로 돼서 그 폐정맥이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들어간 다음에 좌심실에서 이제 펌핑 해가지고 이렇게 온 몸으로 이제 피가 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잴까 했 어떻게 이런 그 혈류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염료를 우심방에 넣어줘요. 우심방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들어가는 거기에서의 농도를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프로브를 넣어가지고 농도를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농도의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의 그 시간으로 우리가, 이 칼디악 아웃풋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전체 염료의 양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까? 양이라는 건 사실 농도에다가 볼륨을 곱하면은 그 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농도를 우리가 넣어주는 염료의 농도를 우리가 뭐 C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을 곱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rate of flow, 그러니까 어떤 그게 카디악 아웃풋의 그 플로우 레이시 우리가 만약 F라고 한다면 볼륨은 그거에 이제 시간별로에 이거 곱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F는 이제 그 앞으로 꺼내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요게 이제 농도의 시간대별의 농도의 값들이잖아요. 값들의 합을 적분을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 F잖아요. 이 플로우의 레이시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카디악 아웃풋에 그러면은 그 염료의 양을
이걸로 그 적분값으로 농도의 그 적분값으로 나누면은 우리가 혈류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그젠플을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염료를 5g 그 양의 염료를 인젝트를 했어요. 무심방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대동맥에서 그 염료의 농도를 계속적으로 재는 거예요. 없어질 때, 0이 될 때까지. 그러면은 0일 때는 당연히 0일 거고, 이게 1일 때, 그러니까 피크를 찍었다가 4초에 9.8로 피크를 찍었다가 점점 소실돼서 0이 되겠죠. 그거 우리가 측정을 한 그 테이블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카디아 아웃풋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A 값은 5고, 5mg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델타는 우리가 1초씩 쟀으니까 1초고, 토탈 T는 10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F는 아까 요렇게 이제 할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일단 요 농도의 적분값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농도의 적분값은, 이게 그 심슨스 룰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게, 측정값이 지금 10개로 그 짝수이기 때문에 요렇게 심슨스 룰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슨스 널 이용해가지고 요 가격을 다 넣어줘서 구하면은 요렇게 농도의 적분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A는 5라고 했으니까 요거 41.87 여기다 넣어주면은 바로 F값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슨스 룰을 뭐야 좀,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텐데, 저도 사실 조금 가물가물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정적분을 구하기 어려운 약간 이런 그 방정식의 어떤 적분값을 구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 어, 심시스 룰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그게 곡선의 그 합을 구해서 하는 거였었는데, 요렇게 우리가 그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겠지만 저희가 심슨스로를 3분의 1 법칙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곡선으로 구하는 넓이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자르는 그 넓이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보고, 이렇게 잘라보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다 더해서 평균을 하면 이 곡선의 넓이다라고 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이렇게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니까 오히려 심스 롤이 기억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추가로 요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심슨, 네, 저렇게 교과서에 있었던 거죠? 저 오른쪽 그림. 네, 이게 오른쪽 그림이 교과서에 나왔었던 거예요. 그때 아마 손민호 선생님이 저기 발표해 주셨을 아, 것 아니요, 같은데, 네, 아니요, 아닌가요? 윤영희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아, 윤은계 선생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적분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구하냐? 예, 예, 라고 해서 그때 심슨스 법칙이 나와서 이거를 약간 그, 그, 약간 외우게 되는, 네, 네, 이렇게 네. 공식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게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3분의 1 법칙이라는 게 금방 생각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저거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상기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제가 잠깐 놓쳤는데, 3번 슬라이드예요. 어,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느라 놓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온 식이었죠? 혹시, 지금 제 펜 보이시나요? 아, 네네네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볼륨이라는 거는 뭐야, 어, 그, 볼륨이라는 게 지금 벨로서티에다가 저기로 곱한 거였잖아요. 2파이 r 곱하기 예, 이 속도를 곱하면은 볼륨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어,
그 인테그랄을 이제 넣게 되는. 네. 음, 밑에 보시면 요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왜 RI 델타 R이죠? RI 요거요? 네. 일단 그러니까 그 제가 사실 그 못 읽어봤거든요. 그 이 8.4를 아예 못 읽어봐가지고 지금 제가 저희 그런 건데 그 제가 교과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제가 지금 호의 길이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어 2.7의 그 교재 179페이지에 보면요. 예전에 할 때 그 음,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라미나 법칙인가에서는 그 V를 구할 때 그 외경과 내경 차이 부분으로 계산하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 볼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벨로서티 곱하기 요게 그거 차이를 우리가 이제 외경과 내경의 차이로 해가지고 이제 델타 R이라고 했을 때 2파이 R 델타 R이 이제 네, 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 거를, 어, 이 델타 R을 밖으로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면 델타 R 가지고 이제 DR로 바꿔야 되니까, 예, 예. 네네. 요거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밑에다 썼는데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네. 질문 딱 여기까지. 네, 네, 끝났습니다. 어떻게 바로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좀 늦어져가지고. 네, 글쎄요. 괜찮으십니까? 바로 저는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3분만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켜놓으시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3분만 3분만 시간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따 하기로 한 거죠? 네, 3분 후에요. 네네. 15분에 끝내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제가 6장이 있는데 하나에 2분씩 해야겠네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발표드리는 자료는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올렸고요. 여기 지금 엘리멘털 알gebra 여기 6-2.zip 파일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워드 문서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죄송하지만 이게 좀 보기 싫은 손글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zip 파일로 올렸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아이캔 노트라는 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그러니까 워드 문서를 올리는데 제대로 안 나오네요. 그래서 워드 문서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파일하고를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6.2는요. 크게 봐서는 지금 이런 왼쪽에 목차를 보시면 코시 슈왈츠 부등식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벡터들 간의 각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음, 그 제너럴 리니어 프로덕트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할 때 그것들을 이제 해석을 할 때 랭스로 표현하거나 디스턴스로 표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오소거널리티, 그다음에 오소거널리티 컴플리먼트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차례차례 보시면 지금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은 이게 여러 번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 아마 쉽게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세타는 계산을 할 때 세타를 계산을 할 때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오렘으로 별도로 나와 있고 증명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예컨대 지금 보시면 어,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부분들이 지금 프루프 방식 1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루프 2번을 제가 한번 추가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것들을 뭐 증명하는 것들은 아마 여러 차례 우리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을 증명을 할 때 만약에 u 벡터가 0이면 결국은 양쪽이 0이 되니까 이 부등호 중에서 이제 이퀄 사인이 형성되는 것이어서 뭐 그것은 더 이상 뭐 증명의 여지가 없다 하는 얘기고요. 만약에 u 벡터가 0 벡터가 아닌 경우에 이때는 그 이게 다 안 나오네. 네, 그 네, 내적의 예. 커뮤니티 엑시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요? 그 내적의 그 아, 그렇습니다. 예, 커뮤니티 예. 각 동일한 그 네네 무조건 0보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증명은 예컨대 U와 V의 그 이 벡터 सब스페이스로 일반화 시켜서 볼 때 임의의 스칼라인 T에 U를 곱하고 그러니까 TU 플러스 V 이런 일반형으로 했을 때 이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는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이 이제 우리 공리에 의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계산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요. 어, 이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때 그 이 부분을 A, 이 부분을 B, 이 부분을 C. 그러니까 U와 U의 이너 프로덕트, U와 V의 프로덕트, V와 V의 프로덕트를 각각 A, B, C라고 한다면 이 어떤 계산 숫자 값이 나올 테니까요. 그것은 결국 AT 제곱 플러스 EBT 플러스 C라는 형식이 나올 텐데 이것을 그 T를 미지수로 하는 폴리노미얼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아예 해가 없거나 만약에 해가 있다면 이 2차 방정식이니까 이 두 개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그 루트 값이 생성이 되려면 디터미넌트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디터미넌트 계산을 하고 나면 이런 방식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 이 부분을 부등호 오른쪽으로 넘기고 양변을 4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u와 v는 에, 이것의 루트 값이 되니까 결국 이것은 u의 놈과 v의 놈 여기 뒤에 v의 놈이 스캔이 좀 빠졌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증명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더 직관적인 것들을 본다면 이 부분은 뭐 이제 그 대수적이라기보다는 좀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U가 0일 때는 뭐 당연한 것이고 U가 0이 아닐 때는 만약에 어떤 그 벡터 V를 잡고 그러면 이 V는 스팬을 하면 어떤 라인이 이제 무한대의 라인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U점이 있다고 보고 이 V 벡터에 대해서 임의의 U를 잡고 U에서 V로 프로젝션을 한다고 할 때 그럴 때 그러면 이 U와 V의 이 거리를 놈을 어, 그 유놈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 거리 만약에 이 수직으로 프로젝션을 한다면 이 수직으로 프로젝션 했을 때 이 거리가 U 벡터에서 그 이 수직으로 떨궈지는 이 부분을 U 해트라고 본다면 이 부분의 거리는 이제 U 마이너스 U 해트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때 이 부분이 직각 프로젝션을 한다면 이 삼각형이 되니까 그러면 어, 이, 이 U놈은 이것과 이것을 합친 것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로젝션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사실은 앞에서 잠깐 나왔었고 우리 뒤에도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에 의해서 그, 그 U 해트의 놈은 U 놈보다는 작다. 항상 이것이 더 크다는 것이죠. 네, 이 오소널 프로젝션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것에 의해서 그러면 이 U 해트 이 직교로 프로젝션한 것이요. 이것의 값을 대입한 다음에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인 증명 또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대수적인 증명 뭐 이런 방식이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대학적인 것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벡터 간의 이 각도에 대해서는 음, 요약을 하면 이 우리 교재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개의 벡터. 근데 두 개의 벡터는 이제 우리 제너럴 이너 프로덕트이니까요. 그 R의 n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임의의 벡터들 사이의 각도를 찾고자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면 그때 앞에서 봤던 그 슈왈츠 공식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을 뽑을 수 있고요. 또는 우리 앞에 계산한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계산값, 이 계산값은 결국 어, 그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취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의 세타 값은 이런 값일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그 벡터의 값들은 이 범위 내에서 속하게 돼. 물론 이제 이 구간 이 중에 그 이 0부터 파이까지의 구간 이제 코사인은 어차피 이제 계속 그 오실레이트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구간에서 이런 값을 취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example 원 경우에는 예, 비교적 단순한데요. 이 부분은 그냥 우리 교재를 가지고 편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니 여기서 이렇게 밀어야겠네요. 예, 그래서 example 1은 여기 지금 그러니까 매트릭스 2x2 매트릭스에서의 행렬에서의 어, 그 벡터 간의 각도를 계산하는 것인데 음, 여기 지금 계산에 따라서 이제 이 u와 v의 이너 프로덕트 u놈 v놈 계산을 해서 코사인 세타로 계산하는데요. 이건 이제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만히 보니까 간편법으로 보면 이런 것들 계산을 할 때 예컨대 u와 v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할 때 u를 그 매트릭스이지만 벡터로 놓고 v를 벡터로 놓고 하는 간편법으로 생각하면 편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UV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을 할 때 U가 1, 2, 3, 4라는 벡터이고
v가 마이너스 1, 0, 3, 2라는 벡터이고 라고 계산을 하면 UV의 이너 프로덕트는 각각 그 위치 값으로 곱한 값의 합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편집법으로 그냥 해석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UV의 이너 프로덕트 값들 각각이 나오니까 코사인 세타는 위 공식에 의해서 0.78 대략값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에, 몇 개 example은 그냥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뭐 반복하지 않고 그냥 쭉 교재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는 제가 손글씨로 적용시킨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인가요? 어, 그 General Inner Product Space에서의 음, 거리와 디스턴스 부분인데, 사실은 이건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어, 그, 좀 규정 삼아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U 플러스 V의 놈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런 공식이 뭐 쉽게 우리가 쭉 얘기해온 바에 의해서 밝혀져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삼각형을 놓고 본다면 어, 그 각각 이들 벡터에 대한 이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그러니까 삼각형 부등식, 삼각 부등식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동일한 것이지만 이때 이너 프로덕트라는 것을 만약에 디스턴스로 놓고 본다면 디스턴스로 해결해서 디스턴스에 대한 삼각 부등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몇 가지는 그다음에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소고널리티도 우리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어, 그 U와 V의 이너 프로덕트가 0 벡터가 되면 이 두 개의 이 벡터는 그 벡터 스페이스 V 내에서 오소고널하다라는 것은 우리 여러 차례 뭐 나온 바가 있죠. 그에 대한 뭐 이그샘플이 2, 3, 4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3, 4에 의하면 첫 번째 이그샘플 2에서는 벡터 U와 V가 오소고널 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U와 V 계산을 하면 0이고, 만약에 이것들을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손 선생님 얘기했던 웨이티드 유클리디언 이너 프로덕트로 계산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계산을 하면 어, 1이 나온다. 그러니까 즉 음, 오소고널리티를 얘기를 할때 그 자체가 유클리디언 이너 프로덕트로 계산을 하면 직교이지만, 만약에 이런 해석을 그런 이너 프로덕트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웨이티드 이너 프로덕트로 계산을 할 때는 이 직교와는 다른 해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2x2 매트릭스에서의 오소널 벡터에 대한 것도 앞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UV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는데, 간편법으로 생각한다면 U 매트릭스를 U 벡터로 1, 0, 1, 1, 또 V 매트릭스를 V 벡터로 0, 2, 0, 0으로 해서 양쪽을 엘리멘트 와이즈 곱해서 더하면 그러면 0이 나와서, 사실은 이것도 두 개의 매트릭스가 어, 그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 음, 그 직교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리노미얼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폴리노미얼도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폴리노미얼의 그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을 한다면 결국 이것은 P 오브 X 곱하기 Q 오브 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정적분을 했을 때 한다고 보고요. 한다고 이제 우리가 그 폴리노미얼의 이너 프로덕트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겠죠. 이때 P가 X이고 Q가 X제곱이라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마찬가지로 계산하니까
정적분을 계산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0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들 어, x와 x제곱 또는 뭐 y1 이퀄 x, y2 이퀄 x제곱은 어, 이, 이 오소고날 관계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음, 그게 example 2, 3, 4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theorem 6.2.3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제너럴라이즈 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u 플러스 v 놈의 제곱은 u 놈의 제곱 플러스 v 놈의 제곱. 그런데 이들이 u와 v가 오소날 관계에 있을 때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example 5가 잠깐요. example 5가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P 이퀄 X, Q 이퀄 X 제곱일 때 P와 Q의 놈을 저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음, 그 위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시어럼에 의해서 P 플러스 Q 놈의 제곱을 계산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분의 16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P 플러스 Q 놈의 제곱을 P 플러스 Q와 P 플러스 Q의 이너 프로덕트로 계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우선 쭉 먼저 보고 몇 가지 제가 추가의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그 오소고널 컴플리멘트는 지금 보면 오소고널 컴플리멘트는 직교 여집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던데 에, W가 그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의 सब스페이스라면 그렇다면 V에 있는 모든 벡터의 그 집합 그리고 그 중에서 W의 뭔가 어쨌든 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 말이 복잡한데 음, 이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거겠네요. 그 오소고널 컴플리멘트 지금 직교집합이라는 것은요. 예, 지금 음, 우리가 오소고널은 예컨대 특정 벡터에 대해서 직교로 하는 이 부분을 오소고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들 사이에 있는 프로덕트가 제로인 것이죠. 근데 이제 오소고널 컴플리멘트라는 것은 어떤 벡터 सब스페이스가 있을 때 이런 벡터 सब스페이스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직교하는 어떤 벡터가 있다면 이 직교하는 벡터는 이 오리지널 सब스페이스의 모든 어떤 벡터에 대해서 항상 직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오토고널 컴플리멘트입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교재의 시오렘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음, 선생님 혹시 그러니까 저 예전에 그 RN 그러니까 리얼 벡터 스페이스에서 네, 그 올스그널 컴플리멘트를 제가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 네. 그 왜 컴플리멘트라고 할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답변 혹시 가능할까요? 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거기에 좀 의미가 실려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직교 요집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얘기는 이 오성할 컴플리멘트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어떤 Rn 공간에서의 특정 벡터는 항상 그 두 개의 직교하는 벡터로 디컴포즈 할 수 있다.
음.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n차원 공간에서 어떤 벡터는 어, 그 벡터의 다른 그러니까 오리지널 벡터 스페이스와 서브스페이스와 거기에 직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디컴포즈를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이제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음, 이 어떤 서브스페이스에 직교하는 벡터와 직교하지 않는 여기 이 직교 벡터의 그러니까 오리지널 벡터와 직교 이 부분이 서로 여집합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네, 제가, 어, 음, 아마 뒤에요. 우리 잠깐요. 음, 음, 아마 챕터 7의 7.2인가 어디인가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저도 지금 어디인지는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네, 지금 말씀드렸던 그 n차원 공간상에서의 어떤 벡터 부분은 그 그것들 디컴포즈하는 부분이요. 네. 나눌 때 요소가 서로 직교하는 요소들로 서로 분리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것과 연관시켜서 오스모널 컴플리멘트를 직교 여집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서로 관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일단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소위에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 제가 이해한 건데 그 어떤 그러니까 직교 좌표에 이제 그 올서건널한 그 모든 벡터들이 합이이자 이게 하나의 어떤 그거라고 봤을 때 그 직교 좌표를 뺀 나머지가 사실 그 올서건널한 모든 벡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걸 쓰지 않았을까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직교 좌표 하나를 뺀 나머지 모두라고 해서 여집합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컴포넌트 그런 예, 예, 의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컴플리멘트가 이제 그런 어떤 집합이 있을 때 한 요소와 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음, 요소, 음.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컴플리멘트. 컴플리멘트.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질문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컴플리먼트를 우리가 무언가를 제외한 나머지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보충한다는 단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한 그 벡터가 있고 그거에 올서고널한 어떤 그 벡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올서고널한 벡터가 속해 있는 서브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이 벡터랑 다 올서고널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특정한 벡터에 어떤 올토고랄한 벡터가 있고 올토고랄한 벡터들을 이제 다 모아둔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그 서브스페이스를 W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 서브스페이스의 하나의 벡터 말고 또 나머지 다른 벡터도 얘랑 올토고널 하니까 뭔가 보완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보충된다, 애드된다. 예. 아니, 애덧된다? 예, 선 선생님 표현이 더 맥센스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PCA 할 때도 사실 그 가장 베리어블하게 만드는 어떤 축 하나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올소고너라는 어떤 다른 축을 또 잡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베리어블을 설명하기에 좋은.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메이크 센스 하게 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디컴포지션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단순히 컴플레멘터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만약에 천착해서 살펴본다면은 보충이란 단어가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소수님도 뭐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네요.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음, 그 다음에 예, 먼저 보시죠. 자, 그다음에 직교유집합의 정의에 대한 것이었고, 테오렘 6.2.4에 의하면요. 만약에 W가 Real Inner Product Space V에서의 어, subspace라면 W perpendicular는 V의 subspace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이분도 증명이가 나오는데 같이 보시면서 이걸로 보겠습니다. 음, 자, 우선 네, 에, 보면 지금 그 위에 if then으로 나온 것에서 음, 이너 프로덕트에서의 subspace가 W라면 W 퍼펜디큘러도 V의 subspace이다. 그리고 이때 그 W와 W 퍼펜디큘러의 인터섹션은 공집합이다. 이 얘기는 결국 음, 우선 의미상으로는 이 프루프는 이제 밑에 나와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W와 W 퍼펜디큘러가 서로 그 여집합 관계가 여기 지금 그렇게 표현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예, U 플러스 V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음, W 퍼펜디큘러에서의 어, 여기에 속해 있는 U와 V 벡터가 있다면 원래 오리지널 벡터인 모든 W에 대해서 예컨대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앞에 이 부분에 이 오리지널 벡터 सब스페이스에 있는 이 부분을 W라고 하고 그리고 퍼펜디큘러인 것을 U와 V로 본다면 그렇다면 U와 W도 이너 프로덕트는 제로여야 되고 V와 W도 이너 프로덕트는 제로여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을 실제로 계산을 하면 U 플러스 V와 W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어, UW의 이너 프로덕트, VW의 이너 프로덕트 그래서 양쪽이 어차피 각각이 퍼펜디큘러라고 우리가 어썸션을 했으니까 그러면 0 플러스 0에서 0이 되고 그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해서 KU, W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해도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U와 V는 W에 대해 항상 퍼펜디큘러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어, 증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보충을 하자면은 이제 W 그러니까 오르토고널 컴플레멘트 W가 벡터 스페이스 V의 सब스페이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티오렘 네, 6.2.4의 A에서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서브스페이스라는 걸 증명하려면 일단 벡터 스페이스인 거를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벡터 스페이스가 되려면 일단 0벡터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벡터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그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증명한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UV가 만약에 W에 있는 벡터라고 한다면은 U 플러스 V도 당연히 W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UV를 오르토고널 컴플레멘트 W에 있는 거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보충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theorem 6.2.5는 뭐 제가 생각할 땐 극히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W 퍼펜디큘러에 다시 퍼펜디큘러를 하면 회전에 회전을 했으니까 원래 오리지널로 돌아온다라는 얘기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example 6이 있는데 example 6 경우는 여기 예, example 6은 뭐 내용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중간에 생략된 부분을 제가 보충했을 뿐이고요. 사실은 우리 전에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는 example 6이고요. 그러니까 W가 R6예요. 6차원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서브스페이스로서 W1, W2, W3, W4에 의해서 스팬되고 있을 때 그때 W 서브스페이스에 대한 오토고널 컴플리멘트를 찾아달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W가 지금 이것에 스팬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W는 이것들을 로우 벡터로 하는 매트릭스 A의 로우 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로우 스페이스와 A의 널 스페이스는 서로 오토고널 컴플리멘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표현을 하면 결국 지금 A 매트릭스와 그리고 그 R6의 X1부터 X6까지의 매트릭스 곱은 0으로 널 벡터로 나올 거고요. 이걸 풀면 X1, X2, X3, X4가 이렇게 나오고 결국 이것은 전에 우리 다뤘던 내용인데 결국 RST로 해서 각각 이 R 코에피션트나 ST 코에피션트로 곱해지는 벡터는 결국 W1, V1, V2, V3로 표현을 하고 이 부분을 벡터 노테이션을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형성되는 벡터들은 원래 나와 있는 A에 대한 오토고널 컴플리멘트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계산은 우리 전에 했던 것들이고요. 어, 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요. 아마 이게 여기 있던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뭐 좀 더 계산이 단순한 것들 앞에 것들은 앞에 나오긴 했었지만 계산이 아주 복잡해서요. 계산이 단순한 것들을 좀 적었는데 보니까 뒤에 좀 잘렸네요. 네네. 예컨대 보시면은 이제 이건 뭐 나중에 참고하시죠. 그냥 우리 교재와 추가시킨 내용이니까 어쩌면 반복되는 내용일지 모르겠네요. 예, 예, 일단 뭐 이걸로 마친 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이리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를 이제 그 우리 이제까지 막 계속 배웠던 또 아, 매트릭스의 롤 스페이스 대입하고 걔의 널 스페이스는 무조건 오르토고널 하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널 스페이스에 그 해구하는 거나 다름없다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사실 앞에 부분들을 좀 상기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또 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미적했던 것보다는 다시 또 이론으로 와서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그 네. 짐짓 우리가 그냥 좀 추상적인 막 기호들에 좀 매몰돼 가지고 어 그래서 이거 뭐 어쩌라는 건데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지오메트리컬하게 좀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그 사실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이해할 때 이제 막 좀 얘가 이렇게 뭔가 평면을 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아 그렇네 이렇게 디오렘이 메이크 센스 하게 되는 그런 게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깜빡했네요. 네, 에, 한 가지 보충이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 Generalized Theorem of Pythagoras 있어서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증명도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생략하고 말씀 안 드렸지만 뭐 내용은 평이합니다.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아, 저로서는 좀 재밌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어서 좀 보충을 해봤어요. 우선 예컨대 피타고라스 정리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삼각형을 얘기를 하고요. 좀 이걸로 할게요. 삼각형을 보고 어,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3대 4대 5라든지 뭐 각각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는데 이제 이것들을 증명하는데 대수로 증명했으면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이 이제 넓이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것을 이제 부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x축, y축, z축일 때의 xy, z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이런 루트 x제곱, y제곱, z제곱이 되고 이걸 확장도 시키면 그럼 이제 n차원 벡터에서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또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사각형으로서가 아니라 근데 이것들을 지름으로 하는 원으로 계산을 해도 마찬가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된 것들을 증명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요. 논문들도 아주 복잡한 논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벡터 공간으로 일반화시키면 굉장히 응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그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대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선형대수의 원론에 충실해서 본다면 지금 이 삼각형을 도형 쉐이프로서가 아니라 A 벡터와 B 벡터와 또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은 C 벡터가 되니까 그때 그러면 C 벡터는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인데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양변을 제곱을 한다면 C 벡터 곱하기 C 벡터 그다음에 A 벡터 A 플러스 B A 플러스 B의 합 그러면 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인데 플러스 2의 A 벡터 B 벡터인데 이 부분은 직교 부분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적용시키면 0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이게 예컨대 증명을 하는 방법이나 해석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프로치로 가능하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이 방식에 의한다면 이제 n 디멘sion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 매트릭스 계산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으로 일반화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보충이 되는 것들을 봐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좋은데요? 벡터로 그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쉽고 재밌네요. 직교에 관한 것도 바로 쓸 수 있고. 네. 시간이 없어 그렇지 소일거리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소일거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혹시? 아 지금 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 이런 아, 것들이요. 네네. 예, 예,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모르겠어요.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에 처음 들었을 때의 내용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일반화시킬 수 있고 증명도 굉장히 다양하게 증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어, 글쎄 소일거리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흥미로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건 좀 첨언인데 그 어떤 수학 뭐 유튜브를 보다가요. 그 수학자분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소형대 수학은 결국에는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피타고라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였나요? 아무튼 그런 엘리멘터리한 건데 무슨 그리고 뭐 고대 언제죠? 그 피타고라스 되게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대 그리스죠. 예, 그러니까 음 되게 미스테리어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피타고라스가 원래 그 사이비 예, 교주였죠. 예, 그래서 이 그렇다고 수학을 하더라고요. 만든 것도 그 자기네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 음악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음악에서 이 옥타브라든지 주파수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이 정리가 나왔다고 그런 얘기 본 적이 있네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옛날부터 그냥 그 있었던 그런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현대 수학에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좀 저로서는 굉장히 놀랍고 아직도 잘 믿기지 않는 그런 거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도 또 느끼는데요. 예. 그 모르겠어요. 이 짧은 지식이어서 모르지만 미적분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어떤 교재나 어떤 내용이나 보면 대부분 정형화되는 것 같은데 선형대수 부분은 다루는 사람들이나 이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예컨대 책도 10권이 있으면 10권이 다 다르게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순서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그 신생학문이라 그런가 뭐 그렇기도 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사실 대수라고 하는 거 자체로만 따져봤을 때는 대수가 어떻게 보면 미적분보다 당연히 훨씬 더 오래전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거 혹시 아시나요? 어떤 거 우리가 말씀? 선형대수를 얘기하는데 비선형대수라는 것도 있나요? 네, 그거 예전에 그 선생님께서 의문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새롭게 정의해가지고 뭐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형대수 결국 그냥 이제 뭐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 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인데 그 벡터 스페이스의 엑시움의 근간을 깔아놓고 확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엑시움을 따르게 엑시움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비선형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런 엑시움을 해놓고 하면은 어, 그런 게 너리니어 알제브라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글링하면 나올 것도 같네요. 뭐 이제 뭐 non-linear algebra 하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확하게 12시 끝내겠네요. 네. 그 유영희 선생님, 사선생 선생님 그 발표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 사실 컨센서스하고 되게 그 어, 단원에 있는 내용들 충실하게 잘 담아서 발표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너무 저기 해가지고 좀 길어졌습니다. 그 저는 두 분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고 또 제 발표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들으셨다면 좋겠고요. 그 선생님도 그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뭐 또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점심 맛있게 아, 드십시오.